반갑습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정리할 경우에 중요 작품, 우리 보리타작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리타작 보실 때는 표현법 하나를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어떤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자, 옆으로 빼서 적을게. 자, 이 표현법 써봐. 선경, 이렇게 가는 거야. 후정. 자, 이런 표현법을 쓰고 있어. 사실은 우리가 이 특강 가면서 앞에 있던 작품에서 봤어. 뭐 있었어? 황조가. 그쵸? 황조가 있었지. 그러니까 외부 상황에 대한 묘사 혹은 외부 대상에 대한 묘사.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해주냐면, 자, 묘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묘사를 전반부에 배치하고 후반부에서보다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야. 그런 표현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경이죠. 그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보리타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리타작에서는 외부 묘사, 무엇을 먼저 하냐면, 예를 들어서 농민들의, 이렇게 써보자. 농민의 노동, 그치? 노동 장면을 먼저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농민의 노동을 어떻게 묘사하냐? 그게 중요하겠지. 뭐 고통받는 그런 농민으로 가냐? 아니면 너무나도 즐거워 보이는 모습으로 가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자, 이 농민들의 노동을, 자, 써봐. 건강한, 자, 삶의 모습, 그치? 삶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다? 긍정으로 바라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키포인트. 자, 그 다음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고 자기의 내면을 제시하는 거야. 정약용은 농민이 아니죠. 그쵸? 서울에서 이제 벼슬살이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이 시도 유배를 가서 농민들의 모습을 보고 썼거든. 그러니까 어떨까? 이 농민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자기가 살아왔던 모습이 대비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성찰. 그치? 그래서 우리가 성찰이라고 하면 주로 무엇을 의미하지? 반성. 그치? 나는 왜 이렇게 얽매여서 살고 있었을까? 그렇게 반성하는 내면을 뒷부분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법만 잘 잡으시면 돼. 자, 이제 시해석 들어갈 건데, 시해석 하실 때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이 시 같은 경우는 농민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그 부분들은 싹 다 뭘로 해석해야 될까? 긍정. 그쵸? 그것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핵심 정리에서 이제 중요한 거 보시면, 뭐 한시, 그리고 사실적. 그쵸? 농민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사실적. 그리고 성찰을 하죠. 그쵸? 반성을 하니까 성찰적. 이런 것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제 작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리타작의 전문입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이 높기가 한자다. 자, 이렇게 갔습니다. 자, 얘는 여기서 끊고 이 두 개를 묶어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 그치? 이렇게. 자, 이거 농민들의 생활상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선생님 스포일러를 줬지. 농민들의 모습을 다 뭘로 해석하자? 긍정. 그렇죠? 이걸 놓치지 마. 자, 그러면 긍정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 새로 걸은 막걸리도 있고, 그치? 그리고 보리밥도 있어.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긍정으로 가야 돼. 그쵸? 농민들의 생활상이 어때? 지금 풍요롭다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풍요로운 농민들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표현법. 자, 잡을게. 자, 직유법도 쓰고 있지. 그치? 그 다음 뿌옇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이미지니? 얘들아 써봐. 색채 이미지도 주고 있지. 그치?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리밥이 담겨 있는데 그게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한자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법도 쓰고 있다. 써봐. 과장법도 쓰고 있다. 이런 표현법들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밥 먹고 도리깨 잡고 이렇게 갔어. 도리깨는 그죠? 이제 보리를 털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얘들아 써봐. 노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 그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자, 마당에 나선이 검게 탄 두어깨,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얘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들리는데,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 농민들의 모습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면 검게 탄 두어깨는 무엇을 의미하겠어? 얘들아 써라. 건강세. 그치? 건강한 모습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 여기서 막 시련과 고난이 느껴진다, 힘겨움이 느껴진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옹해야 소리내어 발 맞추어 두드리니, 얘들아 써봐. 그러니까 보리타작하고 있지. 이게 무슨 모습이겠어? 이거는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 근데 노동을 힘겹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죠. 그죠?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건 뭐다? 어떤 노동이 될까? 자, 이렇게 가요. 신명나는 노동, 즐거운 노동, 이렇게 가셔야 돼. 이 작품 이게 중요해. 자, 그 다음 삽시간에 볼이 나달 온마당에 가득하네, 이렇게 갔어. 자, 그러니까 무슨 이미지? 자, 이렇게 풍요로움의 이미지도 있네요. 됐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고받는 노랫가락, 자, 빛을 치시고 점점 높아지고 보이는 것은 지붕까지 나는 보리티끌 뿐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리를 털었는데 막 마당에도 있어. 근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지붕에도 쌓여 있는 거야. 일단 얘부터 정리하자. 그래서 풍요로움의 이미지가 여기서 느껴지지. 자, 이제 얘야. 잠깐만, 선생님 이제 다 썼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지우고 들어갈게. 자, 이게 노동을 하는데, 그치, 노동을 하는데, 자, 뭐 하고 있어? 노래를 부르면서 하지. 그치? 일단 신명나는 모습이야. 얘들아 써. 신명나는 모습. 그러니까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겠지. 어떤 노래일까? 얘들아 써라. 이제 시작합니다. 이 노랫가락 같은 경우는 얘들아 써라. 노동요를 의미하는 거야. 옛사람들이, 그쵸, 노동할 때, 그쵸, 부르던 노래. 근데 이 노동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얘들아 써봐. 선창 써봐. 그 다음에 이제 후창, 이렇게 되는 거야. 선창, 후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치, 한 명이 먼저 불러. 그러면 단체로 이제 뒤에서 후창, 그래서 부르는 거, 따라 부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이 부르는 게 아니라 선창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후창하는 사람이 있겠지. 이걸 맞춰서 부르겠지. 그치? 그게 바로 우리 노동요. 그러니까 노동요를 부르고 있는, 자, 봐봐. 주고받는이라고 했으니까 선창했겠지, 그리고 후창하겠지. 그치? 노동요를 부르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우리 얘기들 이해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이 모습 역시 뭘로 해석해야 될까? 긍정으로 해석해야 돼. 그럼 긍정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게 다 써봐. 노동을 함께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 그리고 서로 맞춰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협력하고, 그치? 농민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협동하고 협력하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얘도 두 줄로 묶어서 해석을 하시면 좋아. 자, 가볼게요. 자,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자, 밑줄 쳐봐. 그 기색을 살펴보니 즐거워 보인다. 이렇게. 자,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이렇게 갔어.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일단 얘부터 정리를 할게.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어? 얘들아 써. 이거는 자유로운 모습이다. 무엇인가에 얽매인 게 아닌, 그치?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자유로워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그 모습이 즐거워 보인다. 자, 얘들아, 선생님 얘를 왜 두 개를 묶었냐면, 자, 이건 누구의 판단이지? 그치? 농민들을 바라보고 나서 정약용이 판단한 거잖아. 즉, 농민들의 모습을 이해한 거지. 그러니까 써봐. 이해라고 한번 써보자.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누구의 이해? 그치? 이거는 화자의 이해가 되겠지. 그러면 자기가 이해한 바를 이렇게 썼어. 이거는 외부의 장면이 아니면 화자의 내면에 있는 장면이야? 그쵸? 이건 내면에 있는 장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을 수 있는, 이렇게. 자, 그래서 윗부분은 바로 뭐다? 얘들아 써볼까? 묘사. 그치? 윗부분은 농민들의 모습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뭘까? 성경.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지. 그치? 요 부분은 바로 뭐가 될까? 자, 써라. 후 정이 되겠지. 그래서 판단이 되는 거야. 내면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화자의 내면을 여기서부터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거 한번 지우고 우리 또 이제 잘 썼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두 줄로 묶고. 그치?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그럼 낙원은 어디라는 거야? 그쵸? 바로 요 장면이죠. 낙원은 농촌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낙원은 농촌인데, 무엇하러 고향을 떠나. 자, 밑줄 치세요. 벼슬길에 헤매리오. 이렇게 갑니다. 그럼 선생님 봐라. 이거 무슨 법이지? 서리법.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지. 서리법은 어떻게 해석하자? 반대로 해석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벼슬길에 헤매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서리법을 써서 다짐을 들어요. 다시는 벼슬길에 헤매지 않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물어보자. 이 벼슬길은 무엇을 의미할까? 부정. 그쵸? 부정적인 가치로 보셔야 돼. 그리고 정약용은 벼슬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뭐다? 반성. 써라. 성찰을 하고 이렇게 성찰을 하고 있고 성찰 중에서도 뭐다? 그렇지. 반성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출제가 잘 되는 작품.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쁘게 정리해 두시고 암기 하셔야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제 탐진초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있으면 도리타작을 받겠지. 얘 같은 경우는 이 공간 자체는 똑같아. 얘도 농촌이고 여기도 농촌이야. 근데 얘는 어땠어? 그 농촌을 긍정적인 공간으로 봤어.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농촌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가혹한, 그쵸? 수탈의 공간, 그렇게 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똑같은데 도리타작과 공간은 똑같아. 근데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다른, 그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어는, 자, 밑줄 쳐봐. 성격에서 이제 풍자, 우리 풍자라는 건 뭡니까? 그쵸? 이제 비판, 그쵸? 이런 개념들도 좀 정리를 해두세요. 어떤 비판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때 풍자라고 하죠. 그래서 비판적이고. 자, 그 다음 사실적이야. 그쵸? 우리 보리타작도 사실적이지. 근데 이 친구도 사실적이야. 여기서는 이제 농민들의 어떤 건강한 노동을 사실적으로 제시했다면, 여기 있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수탈의 현상. 그래서 수탈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작품입니다. 자, 근데 조심하실 건, 그럼 농민이 부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이 부정인 게 아니라, 그렇죠? 농민들을 수탈하는 그 대상들이 부정이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탐관오리. 그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제는 이 농민들을 수탈하고 있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위정자라고 해도 좋고요. 그쵸? 위정자. 자, 그 다음 가렴주고, 그치?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건 알아두셔야 돼. 얘들아, 써봐. 가혹한, 그치? 수탈. 그래서 가혹하게 수탈하는 것, 그걸 사자성어로 썼을 때 우리가 가렴주. 이 같은 경우는 쓸 때가 많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표현법은 두 개 볼 겁니다. 지규법이 있고 도치법. 시험에는 얘가 잘 나오고 우리 친구들도 여기서 잘 털립니다. 자, 선생님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짧죠? 근데 이게 전문입니다. 자, 탐진초뇨.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새로 짜는 무명이, 그쵸? 이게 바로 뭐냐면, 얘들아, 무명에다가 밑줄 쳐봐. 이 무명은 이렇게 써야 돼. 농민들의, 이렇게 농민들의 노동의, 이렇게 한번 써봐. 노동의 결실이야, 결실. 농민들이 열심히 노동을 했어. 그래서 그 결실로 남긴 게 바로 뭐다? 무명.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잘 봐.
이 고왔다라는 얘기를 썼어. 그치? 이건 누구의 판단이야? 이건 정약용의 판단이지. 그러면 정약용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이 농민들의 노동의 결실을 자 써라. 이걸 소중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소중한 그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거는 농민들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아주 소중한 거.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쓰이고 있어? 그치? 지급.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보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이렇게 된 거예요. 딱 봐도 이건 뭘까? 관직명 같죠. 그쵸? 그러면 얘들아 잘 봐. 뺏어간다라는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뭡니까? 오, 수탈에 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치? 그럼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뺏어가는 사람이 누구야? 황두. 부정이죠. 그 다음 또 누구? 이방. 그치? 부정.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이쪽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누전세금이라는 말을 썼어. 이게 바로 사실적. 자, 일단 선생님하고 긍정인지 부정인지부터 보자. 사실적인 부분인데, 자, 봐봐. 누전세금 독촉이 성과 같이 급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들아, 잘 봐. 독촉이라는 말을 썼지.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치? 이건 나쁜 게 되겠지. 얘들아, 이렇게 삼각. 자, 의미에서 들어갑니다. 이 누전세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써봐. 자, 얘들아, 써라. 누전. 자, 이 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들아, 써봐. 토지대장에서 이렇게 됩니다. 토지대장.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 뭔가 세금을 거둘 때, 그쵸? 이걸 기록해 놓은, 그쵸? 대장이 있었겠지. 장부. 그래서 토지대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누전이야. 그치? 토지대장에서 예를 들어서 누락된 땅이 있다. 즉 한마디로 뭘까 이거? 토지대장이 없다라는 건 주인이 없는 거지. 그쵸? 그럼 선생님 물어보자. 토지대장이 없는 땅. 그치? 그럼 세금을 낼 이유가 있을까? 없죠. 그리고 뭐 주인이 없는데 그걸 누가 내야 되겠어?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누전 세금이라고 했죠. 이렇게. 토지대장에도 없는 땅인 거야. 그 땅에서도 뭘 걷고 있는 거지? 세금을 걷고 있는 거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물어보자. 이 토지대장에서도 없는 땅에서 매기는 세금. 그걸 농민들한테 막 독촉하고 있거든. 그쵸? 이거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너무나도 나쁜 거야. 즉, 가렴주구의 모습을 써봐. 가렴주구. 가혹한 수탈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냈어? 그쵸?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치? 아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됐죠? 자, 근데 이 독촉을 왜 하냐? 이것 때문에 가능해요. 3월 중순 세곡선. 세곡선은 지방에 있는 세금들을 서울로 보내는 배야. 그 배가 언제, 어디로 간다고? 서울로 간다. 그쵸? 서울에는 누가 있을까? 그쵸? 왕, 그리고 위정자들, 고위간직자들이 있겠죠. 거기에 보내야 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문장의 어순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낫겠지. 잘 봐. 3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누전세금 독촉이 심하구나. 즉 이 부분이 그쵸? 요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그게 더 얘들아 자연스럽지. 근데 어때?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문장은 밑으로 배우지. 우리 친구들 배우죠. 이거 영어 시간에도 배워. 일부러 문장의 어순을 어긋나게 표현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쵸? 우리 도치법. 그치? 그래서 이 작품은 도치법도 쓰고 있다. 그쵸?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확실히 어때? 그쵸? 이 보리타작하고 똑같은 공간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그 주제가 다르죠. 그쵸? 여기서는 가혹한 수탈. 그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작품 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봐. 그래서 농민들의 어떤 생활상을 건강하게 바라보고 자신의 어떤 성찰의 도구로 삼는 그런 작품이 있는 반면 이렇게 가혹한 수탈의 현장을 드러내므로 비판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맞춰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정리한 경우에 그쵸 우리 98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쵸 이제 두 작품을 봤었어. 그 보리타작도 봤고 그다음에 탐진초녀. 자, 얘들아 그쵸 이제 수탈당하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 그걸 묘사하고 그로 인해서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작품이 있었지. 뭐였습니까? 그쵸 보리타작과 탐진초녀가 있었는데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게 탐진초녀였죠. 자, 이거 98 같은 경우도 후자에 가까워. 그렇죠. 그래서 수탈받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 그게 지금 중요한 작품.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자, 그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냐면, 얘들아 써봐.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의적이라는 표현은 그쵸 앞으로 많이 만날 거니까 개념을 정리하고 가는 게 중요하겠지. 자, 우의적이라는 것은 자 써봐. 얘들아 주제를 이렇게 가는 거. 주제. 그래서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야. 그래서 주제를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야. 자 써봐. 이렇게. 그래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가냐면 얘들아 써봐. 돌려 말하기 이렇게 써봐. 돌려 말하기. 이렇게 돌려 말하기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자 이렇게 가는 거야. 혹은 빗대어서. 그치?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의적이다. 그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우의적으로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자 이렇게 봐야 되고 자 이 우의적에 얘들 하나의 조건이 더 결합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 주제를 드러낼 때 얘들아 잘 봐. 이렇게 가는 거. 혹은 이렇게 가는 거. 사물 그치? 혹은 얘들아 동물 그치? 이 동물의 모습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는 거. 이거 우리 많이 보는데 그쵸? 이솝 우화라고 있지. 거기 보면 전부 다 뭡니까? 동물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자 그런 방식을 썼을 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얘들아 써봐. 우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 혹은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 말하기 빗대어서 주제를 표현하는 것. 그걸 우화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겠지? 자 한번 써보자. 우의적이. 그치?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치? 우화적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스포일러부터 가시면 이 작품은 우화적이야.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될까? 우의적이기도 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거 표현 방법이 좀 특이해. 얘들아 써봐. 이 대화 형식의 표현법을 쓰고 있어. 써봐. 대화 형식. 그치? 그래서 대화 형식의 표현법을 쓰고 있는데 이 대화 형식은 뭐냐면 얘들아 써라. 실제 대화. 그치? 그래서 실제로 대화하는 장면을 그쵸? 작품 속에 집어넣는 거야. 그걸 우리가 대화 형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은 우리가 이미 잡았다. 우의적, 빗줄, 그쪽 빗줄만 칩시다. 됐죠? 그 다음에 풍자적, 현실 비판적,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집 없는 제비의 모습 이렇게 돼 있지. 이 제비가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됩니다. 농민. 그래서 수탈받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제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주제는 얘들아 잘 봐. 이렇게 되겠지? 지배층의 수탈과 횡포로 인한 그쵸? 피지배계층의 서러움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특징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우화적 기법. 그래서 우의적인데 거기 하나의 조건이 더 붙었지. 그치? 사물 혹은 동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동물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 그 다음에 선생님 말했던 대화 형식 이렇게 모두 있습니다. 자 작품 들어가 볼게요. 접니다. 자 제비 한 마리 날아와 이렇게 갑니다. 제비 그렇죠? 제비가 무엇을 의미한다? 그치 농민. 근데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어떤 농민이다? 수탈의 대상. 써봐. 수탈의 그치 대상으로서 그치 표현되고 있는 그치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 자 나라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 지지배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청각적 이미지 그치
그치? 청각적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 얘들아 이거 뭘로 볼 수 있을까? 자, 써봐. 울음소리. 그래서 이 수탈당하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했네요. 잠깐만. 자, 말하는 뜻을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쵸? 작가는 이렇게 느끼는 걸 집 없는 서러움으로 느끼고 있다. 그치? 그 수탈당하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 그로 인한 서러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입니다. 이렇게. 자, 갑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화자가 누구에게? 자, 한번 써보자. 여기서 이제 화자가 그치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 제비. 이렇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 자, 구멍의 별표. 이게 출제가 되죠. 자, 이 구멍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다 써봐. 안전함. 안전한 곳. 그러니까 제비에게 있어서는 이 구멍이 안전하겠지. 그래서 저렇게 안전한 장소가 많은데 어찌 그곳에 깃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랬더니 제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사람에게 말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는 누가 얘기하는 거야? 그치? 제비가 화자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치? 제비가 화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 느릅나무 구멍은 그치 황새가 쪽, 그치?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있는 구멍은 뭘까? 그치? 위에서는 이제 안전한 곳으로 제시됐는데 실제는 이렇다라는 거야. 그치? 안전하지, 자서 안전하지 못한 거. 그쵸?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얘들아 황새와 그쵸 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상관. 그치? 그래서 이 제비를 괴롭히는 존재들이지. 그러니까 뭘까? 그치? 수타라는 주체가 되겠지. 수타의 이렇게 가는 거야. 수타의 주체. 그럼 수타의 주체에 무엇을 의미할까? 그쪽 백성들을 수타라는 존재니까. 얘들아 써라. 탐관, 그치? 우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탐관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이 작품은 우의적이면서 동시에 뭐다? 우화적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제 태치원의 작품, 그쵸, 우리 새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출제가 많이 되는 작품이라서 정리를 단단히 해두셔야 됩니다. 자, 새 작품을 한꺼번에 갈 건데, 먼저 이제 태치원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봐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쵸, 교재 19페이지 뭐 34번 문항 보기에 보시면 채치원의 삶을 그쵸,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치원 같은 경우는 얘들아 써봐. 이 신라시대, 그치? 네, 신라시대 사람인데 이 채치원은 이렇게 돼 있죠. 얘들아 밑줄 쳐라. 육두품 출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었냐면 얘들아 써봐. 신분적,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그치? 한계. 그치? 그래서 채치원은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신분적 한계로 인해서 그쵸 육두품 출신이야. 그쵸, 등용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고뇌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얘들아 당나라로 유학을 갔어. 그치? 그리고 6년 만에 그쵸 당나라 과거 시험에 장원으로 급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당나라는 그쵸 채치원의 능력을 인정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또 뭐가 있냐면 얘들아 써봐. 이방인에 대한, 그치, 써봐. 이방인에 대한 차별, 그렇죠?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곳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당나라도 부정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이렇게 이제 능력을 떨쳤어. 근데 선생님 말한 게 맞죠. 이방인으로서 겪는 한계, 그쵸, 이걸 겪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느끼고 29세 때 신라로 돌아왔어. 그럼 뭐 신라로 돌아오면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라도 부정. 그래서 당나라가 이제 이방인을 차별했다라면 신라는 얘들아 써라. 그 신분적 차별. 그래서 신분의 차별이 있는 곳. 그쵸? 그 신분의 차별이 있는 곳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밑줄 쳐봐. 40여 세의 나이로 관직을 버리고 뭐 했다? 은고했다.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야. 그럼 옆에다가 한번 예쁘게 정리를 해보자. 최치원은 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얘들아 써봐. 신분적 한계. 그쵸,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 써봐. 최치원이야. 그래서 신분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신분적 한계는 어디서 느낀다? 얘들아 써라. 신라에서. 그치? 느끼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얘들아 써봐. 그래서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그치? 이방인으로서의 한계. 그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어디서 느꼈다? 이건 당나라. 그치? 그래서 당나라에서 이걸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둘 다 볼 건데,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저기 있는 촉규화. 자, 써보자. 촉규화. 그래서 이런 작품이 있고, 촉규화 뭡니까? 이 꽃이겠지? 꽃, 접시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야우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작품이 있어. 그래서 요런 감정들, 그쵸? 요런 한계점을 느끼고, 그쵸? 요로 인해서 갈등하다가, 고뇌하다가, 자, 세 번째 이제 뭘 하게 되는 거야? 은거하는 삶. 그치? 자연 속에 은거하는 그런 삶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은거했을 때 썼던 작품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볼 세 번째 작품 써야 돼. 제가야산, 그치? 독서다. 그치? 그래서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이 세 작품 다 볼 겁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은 얘들아 촉규화, 그렇죠? 촉규화라는 작품인데, 자, 얘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뭘 잡아주셔야 되냐면, 이제 금부판정 하나를 잡으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뭘 잡으셔야 되냐면 내용 파악. 그래서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이 작품을 그냥 만났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작품입니다. 뭐 선생님이 아까 스포일러로 얘기를 했지만, 그쵸, 두 가지를 느끼지. 신분적 한계, 그리고 이방인으로서의 한계. 그걸로 인해서 고뇌를 하잖아요. 그게 모두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들아 밑줄 쳐봐. 자, 어디에 밑줄 치냐면 이 체념적이야. 그치? 이 작품 절대 뭐 의지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애상적이니까 슬프죠? 그 다음에 탄식하고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재는 촉규화, 접시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이 촉규화는 얘들아 꼭 기억해야 돼. 자,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 화자와, 자, 써봐, 화자. 화자니까 뭐 최치원이라고 보셔도 무방해. 그쵸? 화자와, 자, 써봐. 동일시되는 대상. 그치? 동일시되는 그런 대상으로 봐야 돼. 그럼 얘들아, 딱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 능력은 있어. 자, 써라. 능력은 있어. 능력은 있는데 뭐 되지 못하는, 그쵸? 차별로 인해서 등용되지 못하는, 그치? 발탁되지 못하는, 그쵸?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소재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법 중에 또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겠다. 선경 후적. 그쵸? 우리가 고전인문 특강하면서 많이 봤죠. 먼저 외부적인 묘사를 하고 뒤에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자, 선생님하고 한번 내용 꼼꼼하게 잡아볼게요. 이거 어려운 작품이야. 자, 시작해볼게요. 자, 거친 밭, 언덕, 쓸쓸한 곳. 이렇게 갔어. 얘는 뭐 쓸쓸하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부정이 되겠지. 근데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네? 그럼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치원에게 있어서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공간 두 개가 있었지. 첫 번째는 뭡니까? 그치, 신라. 그치? 얘는 신라로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뭘로 볼 수도 있을까? 당나. 그치? 우리 이렇게 내용을 딱 잡고 들어오니까 쉽죠. 그럼 신라로 봤을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신분적 차별. 자, 이렇게 한번 써보자. 위로 올리면 딱 예쁘게. 차별이 있는 곳인데, 그쵸? 신라로 봤을 때는 이제 신분적인 차별이 있는 곳이고, 당나라로 봤을 때 뭘까? 이방인에 대한 차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선생님 이거 지울기. 우리 애기들 썼지? 자, 지웁니다. 자, 탐스러운 꽃송이. 자, 가지를 눌렀다. 얘들아,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잘 하셔야 돼. 탐스러운 꽃송이가 가지를 눌렀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긍정을 의미하는 거야.
선생님 봐라. 이 탐스러운 꽃송이가 뭘까? 가지를 누르고 있는 탐스러운 꽃송이가 바로 축규화 그리고 접시꽃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래서 화자와 동일시 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들아 어떻게 무엇을 의미할까? 써라. 학문의 이렇게 가는 거 학문 혹은 능력의 그치 능력의 경지에 오른 그치 경지에 오른 화자의 모습 그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난 이 정도로 뛰어나 이렇게 된 거. 그 뛰어남을 또 뭘로 표현하냐면 얘들아 이렇게 향기 그치 향기가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야. 날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향기 후각적으로도 표현하고 그치 자신의 이 능력을 후각적으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표현하고 난 그만큼 뛰어나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보리바람에 그림자 흔들리네 이렇게 된 그 꽃이 그쵸 흔들리는 모습 그쵸 이 그림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뭘까? 그치 이거 긍정 그만큼 나는 뭐다? 뛰어나다 학문의 능력과 그쵸 그 경지에 오른 화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보리바람 나왔으니까 매화비도 마찬가지고요. 그치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또 예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럼 지운다 일단 썼으리라고 믿을게. 접니다.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해. 얘들아 일단 밑줄 쳐봐. 술에 탄 그 사람 누가 보아주리? 벌나비만 달려드네 이렇게 돼 있어. 자 옆으로 뺄게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얘들아 써봐. 술에 탄 그치 사람 이렇게 한번 써봐. 술에 탄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벌나비가 있지. 이렇게 벌나비가 있어. 얘들아 술에 탄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겠어? 얘들아 써봐. 얘는 고위관직자를 의미하는 거야. 고위관직자. 그치 이거는 딱 이 수레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지. 고위관직자가 되는 거야. 그럼 고위관직자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그치 얘들아 써라. 등용할 수 있는 그치 자신을 등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보아주리 이렇게 봤어. 이 줄이 그러니까 얘들아 써라. 이거 뭡니까? 무슨 법? 그래 서리법. 이런 거 서리법이야. 우리 친구들 기억하셔야 돼. 그럼 서리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반대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술에 탄 사람들은 나를 보아주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도 보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등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화자를 뭐하지 않지? 등용하지 않는다. 그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이렇게 등용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날 도와주지 않는데 벌나비만 부질없이 막 날아들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 반대로 해석하셔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 벌나비는 무엇을 의미할까? 쓸모 그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등용해 줄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거를 왜 이렇게 묶었냐면 우리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 마치 표적지처럼 예쁘다. 자 이게 바로 표현법 하나를 보려고 그치? 대조 반대 대조 그 다음에 얘들아 대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조 대비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일까 부정일까? 이 상황 너무 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뭐가 되지? 그치 이건 탄식이라고 하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얘들아 밑줄 쳐봐. 이 천안 땅 그래서 이게 이제 중의적인데 얘들아 써봐. 이 천안 땅 옆으로 빼서 쓸게요. 얘도 시험에 잘 나와. 그치 천안 땅에서 나는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천안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 얘들아 써봐. 만약에 지금 화자의 생활의 공간이 이 신라라고 봤을 때 그쵸 이 시를 쓴 장소가 신라야. 그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치 신분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신분 이렇게. 자 두 번째 이 시를 쓰는 공간이 당나라 당나라에서 쓰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겠어? 자기의 어떤 태생이 뭐다? 자 써라 이방인이다.
그치? 이방인이라는, 그쵸? 이게 묶어줄까? 그쵸? 의미는 똑같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지. 한계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해.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써봐. 이런 것들을 자조적 태도. 그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 자조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참고 견디네. 얘들아, 이 참고 견디다를 의지로 해석하시면 안 돼. 그쵸? 이건 뭘로 해석하셔야 되냐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참을 수밖에. 이렇게 체념으로 해석하셔야 돼. 그리고 뭐다? 탄식. 그쵸? 탄식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비슷한 작품이 뭐가 있냐면 요 밑에 있는 추야우주 같이 가볼게요. 자, 이 작품도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걸 잘 잡으셔야 돼. 바로 그게 뭐냐면 얘들아 써봐. 이 만리. 그치? 이 만리의 의미. 자, 일단 여기다 써놓을까? 중의적이야. 그래서 이 중의적인 만리의 의미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시작해 볼게요. 자, 가을바람에 홀로 괴로이 읊조리니. 그런데 이 정서를 바로 드러냈죠. 괴롭다니까 부정이 되겠지. 그쵸? 세상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치? 얘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럼 선생님 얘하고 얘를 엮어서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이 세상이 없어. 자, 옆에 표를 그려야 돼. 그려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은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화자의 위치라고 한번 해보자. 위치. 그치? 화자의 위치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초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죠. 화자의 위치 두 개를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신라라고 한번 해볼까? 신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우리 애기들? 그래, 당나라로 볼 수도 있겠지. 화자의 위치를 두 개로 잡았어요. 접니다.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그치? 그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신라로 봤을 땐 무엇을 의미할까? 자, 써라. 자, 알아주는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렇게. 자, 알아주는 이 없다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알아주는 이가 없다. 무엇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나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된 거.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분 차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분적 차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당나라로 봤을 땐 무엇을 의미할까? 전부 다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인, 낯선 곳에 있는 이방인으로서의 처지. 그치? 그래서 이런 이방인에 대한 얘들아 차별. 그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끝났어요. 자, 어쨌든 부정이지. 이렇게 부정입니다. 창밖에 밤늦도록 비가 내렸어. 뭐 상황이 다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비도 뭐가 될까? 당연히 부정이 되겠죠. 자, 등불 앞에 마음은, 그쵸? 난리 밖으로 내닫네. 이렇게 가고. 그럼 얘들아 써봐. 난리라고 한번 해볼까? 그치, 난리.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신라에서, 그죠? 이게 고향 자체가 신라잖아. 그럼 신라에서 난리 밖으로 마음이 향했어. 그치?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 그쵸? 이 어디론가 확 떠나버리고 싶은 이 신라에 대한 뭐다? 신라에 대한 부정적인 시. 그죠? 너무 답답하다 여기 있으니까 그걸 의미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죠? 나 진짜 난리 밖으로 떠나버렸으면 좋겠어. 거기가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아. 즉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난리라는 것은 이 답답함을 표현하는 심리적 거리감. 이렇게. 그치? 그 심리적 거리감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당나라, 이 당나라에 있으니 온통 이방인밖에 없고 너무 괴로워. 뭘까? 이 말리. 나 돌아가고 싶어. 어디로? 신라. 이런 뜻을 가지겠죠. 그럼 이 말리는 뭘까? 자, 써라. 얘들아, 물리적 이런 것들이 출제. 그치? 물리적, 그치? 거리감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선생님하고 내친 김에 그쵸? 한 작품 그냥 마저 봐버릴게요. 자, 우리 다음 장. 자, 넘겨보세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얘도 너무 중요한 작품이야. 자, 갑니다. 제목이 뭡니까? 제가야산 독서다. 자, 아까 선생님 이거 스포일러 하고 왔지. 그래서 그 갈등과 고뇌를 겪다가 결국 무슨 삶을 택했어?
세상을 등지고 얘들아 써라. 은거하는 삶을 선택했죠. 그치? 그때 쓰여진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도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됐죠? 자, 어디로 가시냐면, 자, 시로 한번 가볼게요. 은거하는 삶인 거야. 잠깐만, 최치원이야. 자, 갑니다. 얘는 다 보고 들어가는 게 딱 좋아요. 자, 갑니다. 첩첩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를 울리는. 그치? 그러니까 막 시각적 이미지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청각적 이미지도 있죠. 그쵸? 자, 조금 이따 잡아줄게. 사람 말소리를 구분할 수가 없네. 이렇게 가는 거야. 지척에서 들리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마치 부정 같지.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볼게요. 자, 항상 시비하는 소리. 시비하는 소리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마치 금정 같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얘는 바로 되잖아. 귀에 들릴까봐 두렵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화자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 시비하는 소리가 되겠죠. 그쵸? 자,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네. 이렇게. 그쵸?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흐르는 물로 산을 둘러버렸대. 자, 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1행으로 갑니다. 첩첩 돌 사이로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얘들아,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는 건 바로 뭘까? 얘들아, 써라. 이게 바로 그쵸. 이 최치원이 자기가 둘러버렸다라고 하는 물이 되는 거야. 물. 그치? 그래서 물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겹겹 봉우리에 막 울리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얘들아 써봐. 이 물소리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자, 스포일러 들어갑시다. 선생님 물어보자. 이 물과 물소리 긍정일까 부정일까? 이거 아닙니까? 이 시비하는 소리를 사람의 말소리거든. 이걸 못 듣게 해주는 존재잖아.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 그게 바로 사람의 말소리거든. 그 사람의 말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물과 물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은 뭐가 될까? 그치, 여기 그치, 긍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 출제될 겁니다. 됐죠? 자, 표현법 잡을게요. 자, 여기서는 뭡니까? 이 시각적 이미지. 그치, 그리고 미친 듯이 뿜어지죠. 그쵸? 막 콸콸콸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 얘들아 써봐. 그 여기 역동적인 이미지도 있네요. 이렇게 개념 또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물소리는 뭐가 될까? 얘들아 잘 봐. 얘는 청각적 이미지. 그치?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잡을 수 있겠죠. 자, 끝났어요. 자, 사람의 말소리, 그쵸?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 되겠지. 그치? 이 말소리가 뭡니까? 이거 시비하는 소리,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리인데 이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지척에서도 가까운 곳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이렇게 봤어. 긍정이 되겠지. 싫은 소리를 못 듣게 하니까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 됐죠? 그래서 귀에 들릴까봐 두려워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자, 근데 이 행동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고표현법이 나올 거야. 자, 일부러 흐르는 물. 그치? 흐르는 물. 아까 물은 뭐였어? 긍정이지. 이렇게. 그치? 긍정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이 흐르는 물은 무엇을 의미해? 자, 써봐. 자연을 의미해. 자, 이 자연이야. 흐르는 물은 자연이야. 근데 온 산을 둘러싸게 했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자연물을 인간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표현법이냐면 얘들아 써라. 자연의 주관적, 유명한 표현법이야. 자연의 주관적 변용이라는, 그치? 유명한 표현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이 자연의 주관적 변용이 있을 때는, 자, 이것도 같이 가져가셔야 돼. 의지적 태도가 있다. 그쵸? 이거 놓치시면 안 돼. 그쵸? 그래서 의지적 태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최치원의 중요한 세 작품, 그쵸? 모두 봤죠. 그리고 한시도 중요한 작품을 다 봤습니다. 이제 다음 작품부터는 우리가 시조, 그쵸? 시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 시조 작품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가 길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 시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쵸 조금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작품들은 평시조 그리고 뒤에 가시면 사설시조 그쵸 이렇게 볼 건데 이 평시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시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쵸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이 평시조 같은 경우는 얘들아 써봐. 이 평시조 그치 이 평시조는 자 어떤 정형적인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써봐 이 평시조의 형식. 그래서 형식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둘 셋 그쵸 총 세 줄로 구성됐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3장 그쵸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뭐 세 줄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3장 그 다음에 이제 6개의 구로 구성이 됐다. 우리가 구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두 단어 이상의 문치를 이제 하나의 구라고 하거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잘 봐. 하나 둘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총 6개의 구가 되겠죠. 그래서 3장 얘들아 써봐 6구 그쵸 요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돼. 3장 6구 그리고 얘들아 써봐 45장 내외 그치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게 시조가 가지고 있는 정형적인 형식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써봐 사음보 이렇게 됩니다. 그치 사음보라는 얘기도 별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한 줄을 총 4번에 걸쳐서 읽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음보 그 다음에 얘들아 써봐 3, 4조 이게 변형은 있어. 변형은 있지만 주로 기본적으로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이렇게 반복된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써봐 중장 그치 중장도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줄 그래서 중장 얘들아 써봐 첫머리 얘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중장 첫머리 주로 3음절 그치 이렇게 그래서 자 이 3음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3글자로 구성이 되는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 자 한번 보시면 그치 여기도 보시면 아마도 그 다음에 아마도 그 다음에 얘들아 백설이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때 마지막 줄의 첫머리는 3음절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이게 형식적 특성 평시조.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작가 그치 이 작가 계층이 있는데 써봐 이 작가 계층은 그래서 작가 계층은 주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 뭐 귀족 이게 선생님이 귀족이라고 쓰는 이유는 이제 고려시대 또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귀족이라고 합니다. 자 귀족 혹은 양반 그치 이제 조선시대에 그치 4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래서 요런 계층도 이제 시조를 주로 많이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자 주로 이제 신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치 신분이 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평시조를 지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써봐 고려시대 그치 고려부터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조선초 그치 조선초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까지는 얘들아 써봐 주로 이제 망국의 슬픔 이렇게 망국의 그치 슬픔.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가 그치 망한 것에 대한 슬픔 그쵸 그거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써봐 그 유교적인 정서 그치 유교적인 정서 주로 뭘까 그치 충 그치 그 다음에 뭐 지조 그 다음에 뭐 절개 그치 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한 많은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징적인 어떤 소재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주로 뭐가 나오냐면 자 써봐 지조 자신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재들이 있어. 주로 뭐가 있냐면 얘들아 써봐 매 그치 매화 그 다음에 얘들아 국 그치 국화 그래서 매국이라고 한번 해보자. 매화와 국화 그치 꽃이라고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늘 푸른 게 하나가 있지
소나무, 그치, 소나무, 그치, 이렇게 늘 푸르죠. 이것도 지조절개. 그 다음에 얘들아 써라, 대나무, 그치, 이런 것들을 많이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얘는 뭐 딱히 내가 시대를 구별하진 않을게.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는 주로 이제 어떤 시들도 많이 쓰여지냐면, 예를 들어서 자연, 이렇게 자연 친화. 그래서 자연이 좋구나, 그치, 이런 시들도 많이 쓰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자, 요런 것들만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작가 계층이 약간 다른 애가 있는데, 자, 우리 애기들 써보자. 자, 얘들아, 기생들도, 그쵸? 시조를 많이 썼어. 그럼 얘는 이제 신분 계층이 뭐 높다라고는 할 수 없죠? 낮은 존재인데, 기생들은 어떤 내용을 많이 담았냐면, 얘들아 써봐. 진솔한 사랑의 감정. 그치? 그래서 사랑의 감정, 그쵸?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유명한 작가가 누가 있냐면 황진이, 그쵸? 우리 많이 들어봤죠? 뭐 황진이라는 작가도 있고, 많이 안 들어봤을 텐데 뭐 개랑, 그쵸? 이런 작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조는 주로, 그쵸? 사대부, 그쵸? 귀족,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썼던 시조가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기생들이 썼던 시조가 평시조로 많이 남아있다. 이게 기본적인 시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이 교재에서, 그쵸, 이제 16번부터 들어갈 건데, 웬만큼, 그쵸, 중요한 시조들은 모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은 이제 눈 맞아 휘어진 대, 이렇게 돼 있지.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 그치, 이때는 이제 무엇에 대한 시가 많았다? 망국의 슬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지조 절개, 그걸 밝히는 시들이 많다라고 했죠. 자, 가시로 갑니다. 자, 눈 맞아, 자 보세요.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는가,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문형으로 해석하셔요. 그치, 누가 굽었다라고 하냐,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제 잡아볼게요. 아까 대나무, 이게 대가 대나무야. 그래서 봐봐, 이 대나무.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대나무는, 그쵸, 지조와, 그치, 절개를 의미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치, 근데 이 대나무에 막 뭐가 쏟아졌어. 그게 바로 뭐지? 눈이 되겠다. 그치, 눈은,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 시련. 그치, 시련과, 그치, 고난이 되겠지. 뭐 탄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압 속에서 대나무가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야, 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 잘 내시는 분은 이걸 좀 출제를 하거든. 그럼 대나무의 겉을 보고 굽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치, 좋은 것을 모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누군가는 부정이 되겠지.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그치, 대나무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굽어버릴 절이면, 그치, 이 절이 바로 뭐냐면 절개. 그치, 절개. 이렇게 됩니다. 자, 굽어버릴 절개면 눈 속에서 푸르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자, 야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이건 무슨 법이냐면 서리법.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정말로 물어보는 거고, 밑에 거는 뭐다? 서리법. 그럼 물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들아, 이거 두 개를 잘 구별하시려면, 얘들아, 그냥 물음은 대답을 요구해. 누가 굽었다고 했니? 이렇게. 그럼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냥 물어.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 물음의 형식을 취했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때는 서리법. 자, 그러면 얘들아, 눈에다가 삼각형, 그 다음에 얘다 푸르다에 뭐다? 긍정. 이렇게 가셔야 돼. 그러면 자, 여기서 표현법 하나 잡을 수 있지. 눈은 무슨 색이야? 하얀색. 그 다음 푸르다는 파란색이니까 얘들아 써라. 색채. 이렇게. 그치? 색채 대비가 있다. 그쵸?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안 어렵죠? 접니다. 자, 아마도 세한구절, 그치, 높은 절개, 그치, 써보자. 높은, 그치, 절개는 이렇게 되고, 그치,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갔어. 이 너는 뭡니까? 그치, 너는 대나무. 근데 대나무에다가 너라는, 그치, 우리 인칭대명사라고 해요.
그쵸? 영어 시간에 쓰는 거랑 똑같아. 인칭 대명사를 붙였지. 그러니까 무슨 법 쓰고 있다? 그치? 의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작품. 자, 우리 주제면에서 비슷하니까 바로 가볼게요. 자, 국화야 이렇게 갔어. 그치? 그럼 아까 선생님이 알려줬지? 국화도 무엇이라고 한다? 그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바로 갑니다. 자, 국화야 이렇게 갔어. 얘들아, 이 야가 붙었어. 잠깐만, 선생님 이거 지우. 그쵸? 우리 애기들 다 썼지? 자, 다시 갑니다. 자, 국화야 이렇게 갔어. 그치? 그러면 무슨 법을 쓰고 있습니까? 자, 써라. 도노법. 그치? 그래서 폭격 조사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이거 도노법을 붙이면 뭐가 있다? 이 청자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청자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화된 청자, 이렇게 의인화된 청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화는 무엇을 의미한다? 얘들아 써봐. 지조, 그치? 절개. 이렇게 지조와 절개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동풍, 그치? 3월 동풍이면 얘들아 써봐. 봄. 그치? 그리고 이 봄에다가 써볼까? 얘들아 좋은 시절이라고 한번 써보자. 좋은 시절 이렇게. 그래서 좋은 시절 다 지내고, 이 지내고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그때는 안 피고 이렇게. 원래 이 국화라는 존재가 그쵸? 겨울에 피는 꽃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봄에는 안 피고 이렇게. 낙목한천 이렇게 가지. 낙목한천이니까 이건 언제냐면 겨울. 그래서 어떤 시간이 되냐면 시련과 그치? 고난의 시간이 돼. 고난의 시간. 니 홀로 피었냐 이렇게 되지. 그러면 선생님 봐라. 이 야 같은 경우는 뭘까? 어떤 이유로 너 혼자 피었니? 그치?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대답을 요구하잖아. 그치? 넌 왜 이때 피었니? 그쵸? 대답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물음의 종결어미는 썼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하면 될까?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잡으셔야 되는 게 이 겨울의 의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치? 이 겨울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련과 고난 속에서 모든 꽃들이 자취를 감췄을 때 국화만이 피어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써라. 국화의, 자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국화의 지조절개를, 그치? 지조를, 그치? 뭐 해주는 거냐면 부각시켜주는, 그치? 부각시켜주는 그런 계절적 이미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3월 동풍과 얘들아 낙목한천은 서로 뭐 될까? 반대되겠지. 그러니까 대비법도 쓰고 있다. 대비되죠. 그쵸? 이것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됐죠? 지울게요. 아마도 오산도절 이렇게 같이 써라. 높은 가사, 높은 지조와 절개. 지조와 절개는 자 이렇게 간 거야. 너뿐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너는 뭡니까? 국화. 그러니까 얘도 역시 인칭대명사를 그쵸? 사람이 아닌 존재에 붙여서. 그러니까 무슨 법 쓰고 있다? 의인법. 그치?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시조는 빠르게 처리해 드릴게요. 근데 다 중요 작품. 됐죠? 자, 그 다음 작품 한번 보시면, 자, 이 몸이 죽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쵸? 이제 세조가 그 수양대군이죠.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르죠. 그때 그 수양대군이죠. 그쵸? 세조를 반대했다. 그쵸? 사육신이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조절개,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낙장송이라고 돼 있는데, 그쵸? 여기 송이 뭐냐면, 이걸 작업은 너무 쉬워. 그치? 얘가 바로 또 소나무. 그치? 그럼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소나무는 바로 뭐다? 지조, 그치? 절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조와 절개를 보여주는 작품. 자, 선생님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그쵸? 무엇이 될꼬 하니? 이렇게 가서.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써봐. 무엇이 될꼬 하니? 이렇게 갑니다. 자, 뭐냐면 얘들아 써라. 가정법. 여기서 쓰고 있는 거. 어떤 가정법이냐면 얘 아직 안 죽었잖아. 그치? 근데 자기가 죽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 될까 이렇게 가는데 이 가정법을 통해서 드러내는 건 뭐냐면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써봐 지조절개를 그치 강조하고 이렇게 나 죽어서 다른 것이 될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쵸 이제 죄송해요 세조겠죠. 세조의 어떤 탄압에 죽어도 된다라는 그런 지조절개를 막 강조하고 됐죠? 자, 복례산 제일 높은 곳에 자 별표 치세요. 예죠. 낙낙장송 되어 있어 이렇게 되는. 그럼 낙낙장송 같은 경우는 뭐다? 소나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 소나무는 지조와 그치 절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치 이런 상징적인 시어를 쓰고 있습니다. 됐죠? 자, 백설이 이렇게 갔어요. 백설 삼각. 그치? 만건곤 할 때 이런 단어들 우리 숙지합시다. 만건곤은 뭐냐면 얘들아 써라. 온 세상을 그치? 온 세상에 가득하다. 이렇게. 온 세상 가득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홀로 그치? 독야청청하리라. 홀로 푸르리라. 일단 쓰고 들어가자. 홀로 푸르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홀로 푸르겠다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푸른색에 반대되는 게 뭡니까? 바로 백설이죠. 백설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그렇죠. 푸른색은 자기밖에 없지. 그럼 얘들아 이 백설은 무엇을 의미할까? 간신배. 그치? 간신배들이고 훨씬 더 정확하게 보면 뭘까? 자 써라. 세조의 그치? 정확하게는 수양대군이지. 그치? 어쨌든 세조의 세력들이 세력들 이렇게 그래서 세조의 세력들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색깔에 뭐가 있습니까? 흰색과 푸른색. 그치? 그러니까 색채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 여기서 색채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냥 시조는 그냥 한번 쭉 달려볼까? 겁니다. 왜냐면 다 이어지니까. 자, 이 작품이 엄청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까마귀 검다 하고 이거 별표. 그쵸? 이건 해석 잘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그치? 우리 이렇게 가거든. 우리가 주로 까마귀 이렇게 가면 부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잖아. 그러니까 이 작품 모르면 좀 많이 틀려. 이 작품은 오히려 까마귀를 긍정으로 보고 있는. 그래서 까마귀를 변호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까마귀와 백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써봐. 이 까마귀는 자 써봐. 이 까마귀야. 그치? 까마귀는 조선의 개국공신. 조선의 개국공신. 자 써봐. 개국공신. 이렇게. 근데 이 조선의 개국공신들이 그쵸 이제 조선 초에 비판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고려를 배신하고 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 근데 이 작가는 뭐냐면 이 조선의 개국공신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호의 대상. 그래서 변호의 대상. 그래서 이 개국공신들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쓴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 백로. 그러니까 이 조선의 개국공신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바로 백로거든. 그래서 뭡니까? 고려의 유신들이지. 그치? 고려의 유신들. 이 고려의 유신들을 무엇으로 보냐면 예를 들어서 비판의 대상. 이렇게 봅니다. 그냥 이 작품은 모르면 틀려. 그치? 꼭 기억하셔야 돼. 그치? 비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적었죠? 지웠네요. 자, 갑니다. 적으셔야 돼. 자,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비웃지 마라. 이렇게. 같이 뭐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명령. 명령 중에서도 뭐지? 금지 의지지. 그치? 금지 명령이야.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 선생님 독해할 때 항상 뭐라고 그랬어? 금지적인 명령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것은 뭐다? 부정이다. 그러니까 이 웃다는 부정이다. 그럼 이 웃음은 부정적인 웃음이거든. 시험에 나오겠다. 이거 무슨 웃음일까? 그래, 이건 비웃음이고 비웃지 마라. 이렇게 가고. 자, 그러면 까마귀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 해석했지. 이건 변호의 대상. 그치? 바로 뭐다? 조선의 개국공신. 그치? 이렇게 이 작품은 진짜 외워두지 않으면 헷갈려.
그치? 그 다음 백로는 뭐다? 고려유신. 그치? 고려유신. 그래서 선생님 아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이거 부정이다. 이렇게 갔죠. 자, 기본적인 표현법은 하나 잡을게요. 자, 뭐가 있습니까? 색채. 그치? 색채 대비가 있죠. 그쵸? 이건 하나 잡고 봅시다. 그래서 이 작품은 색채 대비가 있습니다. 자,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꾸냐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조선의 개국공신들은 겉은 검지만, 자 써봐. 이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검어 보이지만, 그치? 이면적, 자 이면적이라고 써보자. 그 마음은, 그치? 뭐 내면으로 볼 수도 있고 이면으로 볼 수도 있지. 검을 쏘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말아 얘는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 뭡니까? 서리법. 이렇게 서리법 이렇게 가고. 그럼 서리법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반대로 해석해야 되거든. 이렇게 가서 속조차 검을 쏘냐? 반대로 해석하시면 마음은 어떻다? 써봐. 마음은 그치 무슨 색? 그치 흰색이다. 이렇게 가는. 우리 애기들 이해됐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쵸 탁하지는 않아. 이렇게 간 겁니다. 됐죠? 아마도 겉 희고 속 검은 것. 그치 이거 뭡니까? 바로 백로가 되겠어. 그래서 백로는 뭐였어? 고려유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 고려유신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비판하고. 우리 애기들 요 사사성어 하나 기억해 두세요. 겉과 속이 다른 거. 그쵸? 그건 뭡니까? 바로 표리부동. 그치? 그래서 이건 부정적으로 쓰는 말이야. 표리부동. 그래서 백로. 그치? 그래서 고려 유신들의 그쵸? 표리부동함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덕분인가 하노라. 그치? 너는 바로 뭘까? 백로가 되겠죠. 자, 인칭대명사 붙었네. 그치? 무슨 법? 의인법 쓰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두 작품이 잘 엮여 나와요. 자, 같이 볼게요. 갑니다. 자, 까마귀 눈비맞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갑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까마귀를 뭘로 보고 있냐면 부정으로 보고 있는 그런 작품.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까마귀 눈비맞아. 흰 듯하지만 검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선생님 말아 이 작품은 까마귀는 부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로 간신배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 간신배인데, 자 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쵸? 그리고 간신배고 얘 같은 경우도 얘다 써봐. 세조의 세력이야. 그치? 세조의 세력. 이 세력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성산문이 썼던 작품이랑 똑같은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자, 까마귀 눈비맞아. 흰듯 밑줄처럼. 흰듯. 자, 선생님 이거 좀 지워도 될까? 좁으니까 지울게요. 갑니다. 흰듯 밑줄처럼. 이거는 얘들아 써라. 이거는 뭡니까? 겉모습 이렇게 돼. 그치? 그래서 겉모습은 하얀 듯 보이지만 검구나 이렇게 되는 거. 이건 뭘까? 본질이고. 본질. 그치? 그들은 본질은 어떻다? 검은색이다. 이렇게 가.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야광명월이, 자, 야광명월은 얘들아 빛나는 거거든.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밤에 빛나는 달,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써봐. 지조, 절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치? 그리고 야광은 어때? 그쵸? 밤이 되면 더 빛나죠. 그쵸? 이렇게. 밤인들, 그치? 밤은 뭘까? 부정이 되겠지. 그쵸? 세조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그 시절을 의미합니다. 자, 어두우랴. 이렇게 갔으니까 이거 무슨 법?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이건 서리법. 그치?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셔야 돼. 그쵸? 뭐다? 서리법. 어두우랴. 반대는 뭐야? 그치? 밤이 되어도 밝고. 그치? 이렇게. 그럼 선생님 물어보자. 이 야광명월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써봐. 첫 번째는 광명의 대상. 그치? 빛을 막 쏘잖아. 그치? 두 번째는 뭡니까? 그쵸? 낮에도 빛나고 밤에도 빛나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할까? 불변함. 그치?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지울게. 우리 애기들 썼지? 자, 님향한. 자, 얘들아 님에다가 내놓자. 이 님은 누구냐면, 얘들아 써라. 이 님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님은 그치 단중, 그치 단중. 됐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님 향한 일편단심, 그치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하나의 붉은 마음, 그치 이렇게 봐야 되겠지. 충성심이라고 보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님 향한 충성심은 고칠 줄 있으랴. 그러니까 고치다는 이렇게 해서 가시는데 변하다, 이렇게 변함이라고 써봐. 변할 줄 있으랴 이렇게 갔으니까 이것도 역시 무슨 법? 그래, 그치 서리법이다. 그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서리법은 반대 해석이니까 변하지 않을 것이야. 그럼 이 서리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건 뭡니까? 그치 의지. 그치? 그래서 지조와 절개, 충심을 지키겠다라는 의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여기까지 보고, 그쵸? 우리 또 3부, 그쵸? 다음 주에 또 10작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